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큰 강의실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도 처음입니다. 예, 뭐 경희대, 국민대, 한성대, 성공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떨리고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한번 눈 한 번쯤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학가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예.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대학생 시절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학교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무슨 명사 특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명사가 아닙니다. 예. 듣보청이죠, 듣보청.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많죠, 처음 들은 분도 많고. 듣보청 알죠,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예, 듣보청 안진걸이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난 인연이라는 게 별건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또 한국 사회 좁잖아요.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만나게도 되고 크고 작은 영향을 조금씩 주고받기도 하고 이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나중에 각종 공익재단이나 NGO나 NPO에서 일하게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비정부기구 NGO도 있고 비영리기구 NPO도 있고 여러분도 한비아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월드비전에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NGO,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NGO입니다. 뭐 그런 곳에 일하실 수도 있고 유엔에서 일하는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글씨가 잘 뒤에 보이시나요? 아, 예, 다행이네요. 예. 아무튼간 제가 이 단어는 오늘 정치적인 강의다라고 이렇게 누가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불결하고 피곤한 것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를 국민들이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정치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지배받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면 서민 중산층 자제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촛불시민 이야기 전에 최근에 가장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친구라 그러면 너무 민망하니까 여러분의 약간의 사회 선배로서 제일 분노했던 일은 공기업 채용비리입니다. 여기 아마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있지만 다들 열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에서 518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정말 혹시 이 뉴스를 접하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서 욕이 나올지도 몰라요. 518명 전원이 불법 부당 또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의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5,000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응시를 했는데 나머지 90%는 철저히 들러리를 쓴 거로 확인이 됐거든요.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만약에 그렇게 채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왜 땀 흘려서 공부를 하고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고 응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2016년도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몰아냈지만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강원랜드로부터 불법 부당한 청탁을 통해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누가 불법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다 자료를 입수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7명이 청탁한 것이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랜드 문서에. 그러나 검찰이 봐줬습니다. 열받죠,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일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도입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민단체가 바라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가급적 좀 더 따뜻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
대단한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언어 자체에도 불가능한 곳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한번 만든 단어입니다. 시토피아. 어떠세요? 제가 혼자 만들어 봤어요. 시민의 나라. 시티즌다 유토피아. 언어 파괴하면 안 되는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 문제식은 그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보니까 국민이 굴리면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금도 막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혈세 낭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아까 정치 이야기 누가 하셨다고 했는데 정치가 예산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입학금 폐지가 굉장히 논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올해 1학년들 또 아주대에서 입학금 몇십만 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는 입학금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근데 그 입학금은 누가 결정하냐면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에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줄만 넣으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대학들이 입학금이 갑자기 없어지면 예산 일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입학금은 실비 정도만 받되 나머지 입학금이 전격적으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겠다.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 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11년도에 제 원래 전문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2011년도에 여러분의 선배님들하고 함께 반값 등록금 투자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절반은 받고 계세요. 나머지 절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봐라고 하진 않을게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 130만 명 정도가 그 제도 혜택을 보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전체 대학생 몇 명인지 혹시 추정해 보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0만 명쯤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원생이 한 30만 명쯤 되고 참고로 대학원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 선배들과 저희들이 투쟁해서 만든 취업 학자금 상한제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학자금 상한제 아시죠?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랬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학생들이 또는 서민 가게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 그래서 나중에 졸업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내겠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괜찮은 상상이죠?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게 ICL 든든 학자금 제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에서 취업 학자금 상한제인데 여러분 제가 그거 되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금리 7.8%였거든요. 열심히 저희들이 막 데모도 하고 투쟁대에서 지금 2.5%까지 줄어들었고 내년 1학기부터는 2.25%까지 줄어들었어요. 괜찮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 국가장학금도 저희는 어떻게 설계했냐면요. 서울시립대형으로 설계를 했어요. 서울시립대 다니는 친구들 혹시 물어보시면 고지서상에 모두가 일단 절반으로 깎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예산을 확대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하니까 대학 재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정확히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2012년도에 제가 또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3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상의 인상률을 등록금을 폭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때 예전에 마음대로 인상했는데 그걸 함부로 인상을 못하니까 그때 볼멘소리 일부 나오는 건 맞고 다만 대학들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록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관의 국가의 재정이나 예산 투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시립대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등록금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문계는 그래서 120만 원, 108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중복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립대는 지금 소득 거의 서민 중산층 학생들은 거의 무상교육 가깝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서 2분위까지는 520만 원의 국가장학금 나눈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2월달, 8월달 중순에는 모든 포털에서 검색어 1위가 국가장학금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 300만 명하고 대학생의 부모님들하고 형제 자매들까지 다 검색해 보는 거예요. 누가 언제 지급이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고3 학생이 대학생 되면 언니는 유학하고
오빠는 군대를 가는 이른바 등록금 돌려막기라는 우리 신공이 있잖아요. 서민들 가게에. 예,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는 계속 요구했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비를 좀 더 줄여주라. 예산을 더 늘려달라. 서울시 등 반값 등록금 해달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4조까지 공약으로 반값 등록 관련 예산하겠다 했는데 3.6조에서 거의 늘리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계획을 통해서 그 많은 것이 이제 밝혀졌던 것이죠. 이제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예, 조금 희미하게 나와서 지난 6달 동안에 촛불 시민혁명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오신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지켜본 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연인원 참가자 1,7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못 오셨지만은 동영상으로 뉴스로 보신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오마이TV라는 걸 하는데 누적 시청자 숫자만 1억 명이 넘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열기였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이 박근혜 퇴진운동이 성공했던 것은 철저히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가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만 참여했거나 흔히 말하는 운동권 단체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이번 촛불 집회, 촛불 시민 과정에도 저희가 완벽하게 시민들이 구현해 주셨거든요. 그 시민혁명, 그 촛불 시의 소유격이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하자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평화적이고 아름답고 재밌게 해야 된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고 지지를 보낼 것이고 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경찰과 충돌한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지난 6달 동안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기획을 하신 거죠. 시민의 집회, 시민에 의한 집회, 그 다음에 결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확보하고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나 양극화를 타파하기 위한 시민들을 위한 집회였기 때문에 성공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4.19에서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또 6.월항쟁 등 큰 대항쟁을 우리 국민들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회변동을 불러일으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제가 소규모 집회나 강연장에서는 일일이 인사도 드리고 명함도 다 드리거든요. 근데 명함을 드릴 수가 없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억울한 일 있으시거나 또 NGO 활동에 궁금한 일 있으시거나 아니면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 한 500m 지점에 있고요. 그 옆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또 미세먼지와 온자력의 위험에 맞서는 유명한 또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오시면 제가 환경운동연합까지 안내를 해드려요. 일석이조. 그래서 저 사진은 2004년도에 유엔 사무총장님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을 보내는 걸 반대한다라고 하다가 연행된 비참한 사진입니다. 예, 사진은 잊으셔도 되고. 아무튼 제 번호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명함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시사저널에서 조사를 했는데 NGO의 어떤 영향력, 지도자 순위가 어때요? 반기문 총장님이 1등을 하고 제가 10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 어깨를 나란히 한 득보청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2016년에는 한비아 선생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5등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 시사저널 조사에서는 제가 한비아 선생보다 더 설문조사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비아 선생님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뽑혔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유명하거나 잘나서가 전혀 아니라 보시다시피 너무나 평범한 젊은
참 젊은인데. 대학 학번은 저도 학대 학생이었으니까 91학번입니다. 동안이죠? 예. 91학번이면 몇 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보면 매우 동안인데, 저 사진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근데 촛불 시민혁명을 전후해서 우리 국민 대중들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지면서 꼭 NGO나 시민운동도 유명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촛불 집회의 주인공도 바로 나야 나. 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단체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무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은 거의 발언도 못했어요. 유일하게 김재동 씨나 도울 김용옥 선생님 정도가 발언 좀 하셨죠. 그러니까 다 집회 때도 시민 자유 발언이 50%가 넘었거든요. 평범한 시민들이 나 할 말이 있어서 나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부당한 권력을 몰아낸 다음에 시민의 나라, 국민이 대접받는, 국민 존경받는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민의 열망이 언론사 조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또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때 이한열 선배님이 이렇게 체류탄을 맞고 쓰러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지금도 많은 불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가 더욱 신장돼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능했던 데는 이런 선배님들 희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한열 열사를 잊지 말았으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많이 모였었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는데, 프리드리 에버트는 독일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들었는데, 에버트 재단이 세계 100개의 지구가 있는 가장 유명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을 주면서 수상 이유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극우파들이 너무 이렇게 준동을 해가지고 세계 민주주의나 인권이 교란 상태에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모범적인 항쟁을 펼쳤고, 그걸로 큰 성과를 냈다는 게 수상 이유이고, 수상 대상이 재밌어요. 진짜로 아까 정말 1700만 촛불 국민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버트 인권상 역사상 국민 모두가 상을 받는 건 처음이라고 보도자료에 밝혀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이나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의 사회상이라고 있거든요. 다 조사해 보니까 국민 모두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인기도 좋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외국의 정상들 만날 때마다, 또 외국 외신 기자들 만날 때마다 무조건 첫 인사가 한국 국민들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6달 동안 2천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대항쟁을 벌쳤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려서 감옥까지 보내고, 심지어는 대통령 권력보다 더 힘이 센 거 아니라고 하는 재벌 권력의 상징마저도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는지, 자기들은 자기 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했다 하면서 무조건 칭찬부터 한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오셔갖고 참여연대 자주 오시는데 무조건 아무튼간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우리 한국 국민들 자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따 동영상 보면 더 대단하겠죠. 예. 이 사진은 뭐냐면 에버트 인권상도 우리가 받았지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에서 올해 NGO상으로 용산화산경마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선정하셨어요. 여기는 용산에 용산역 뒤편에 성심요중고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220m 지점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 화상 도박장을 마사회가 만든 겁니다. 주민들이 5년간 싸웠어요. 박근혜 정부 내내 싸웠는데 씨알도 먹히지가 않았죠. 학교에서 창문을 열면 도박장이 바로 보여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심지어 혹시 과외를 하던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 다 하죠. 학생들한테. 야, 도박해갖고 한탕으로 먹고 사는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않죠. 다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자고 배움받아 가르치죠. 그래놓고 학교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공기업이 도박장, 최대 규모 도박장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학생이나 어린이들이나 서민들이 도박 배우면 안 되니까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박장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도박을 아예 없애야 되는데 혹시 못 없앤다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외진데 둬가지고 어른이 지가 차 타고 가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강원랜드 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강원랜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학교 앞에 딱 버젓이 만들어 놓은 거. 5년 내내 주민들하고 정말 심란치 열심히 투쟁했는데 정말 영업 강행하더라고요. 제가 몸싸움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딱 정부 바뀌자마자 세월호가 올라오고 침몰했던,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과서가 폐기되고, 그리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가서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을 뽑을 때 비정규직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국가의 상징적 선언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생들이잖아요, 향후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데, 상시 지속적 일자리인데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불안했어요. 드라마 미생, 만화 미생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미생 꼭 한번 봐보세요. 윤태호의 만화 미생. 거기서 장그래가 그러잖아요. 비정규직 2년으로 생활하면서 나를 계속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막 애원하고 능력도 보여주는데 결국 정규직화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것마저도 법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뽑는 걸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일도, 저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제가 너무 당황해서 지루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온갖 참 많은 시민들이 활동을 했고, 12월 3일 날은 법원에서 청와대 100m까지 행진도 보장해야 된다. 원래 현행 집시법상으로는 청와대 100m까지 집회 가능한데 그동안 경찰이 불법적이고 인위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했거든요. 1km 안에서는. 근데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경찰의 행위가 위법 행위다라고 결정한 판결이었습니다. 김재동 선생님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토론하기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무려 2,200명이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집회를 했었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냥 우리 이 시간에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지난 6달 동안. 근데 저건 작년 10월 30일 날 들었기 때문에 그 2달, 10월 29일부터의 2달 과정만 일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많은 책과, 이미 촛불 시민에 대한 많은 책과 또 다큐멘터리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PPT 화면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때 촛불 집회 할 때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웹자본인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 10번 했거든요. 29일부터. 제가 연인원을 추산해 보니까 무려 1,000만 명이 넘게 모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일날도 촛불 집회를 국민들이 계속 하셨었고요. 또 올해 이제 1월 7일부터 다시 매주 토요일마다 했으니까, 그래서 3월 10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3월 11일까지 또 10번 했습니다. 3월 11일 날은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맨 오른쪽 하단 웹자본인데 도깨비 드라마를 패러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기도 했어요. 탄핵 이후에도 3월 25일, 그 다음에 4월 15일, 4월 23일까지 이렇게 총 23번의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1,7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는데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경찰하고 치열한 집회 인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의 업무가 집회를 시민들이 하면 잘 보호해주면 그만이지 자기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세는 게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너무 지나치게 정권이 유리하게 국민들이 조금 모인 것처럼 축소하고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찰의 잘못된 그동안 관행을 뿌리 뽑아야겠다 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인원과 관련해서 집회인원 추산을 잘하는 전문가들 수십 명을 곳곳에 풀어가지고 광장의 면적, 밀도 이런 거 다 추산했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저희한테 있어서 결국 1월 7일 날 경찰이 집회인원 추산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경찰은 집회인원 추산하지 않겠다는 역사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은 집회인원 추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인원 추산은 누가 하냐면요, 주최 측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눈대중으로 대충 추산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추산했냐면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1,000만 명쯤 참여했다고 추산했죠. 실제로 서울신문에서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아니, 맞습니다. 됐습니다. 맨 밑에 작년에 말에 서울신문 여론조사에 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참여했다고 답을 하셨어요. 1,000만 명 비슷하죠.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추산한. 올해 2월 말에 우리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들께 여쭤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고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추산한 1,700만 명하고 인원이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사들 탐사 보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주 보시는 JTBC 스포트라이트나 SBS 궁금한 이야기 이런 데에서 뭘로 조사를 했냐면요. 무선 와이파이 업체를 동원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무선 와이파이에 그 신호가 잡히는 걸로 조사했는데 실제 광장에 100만 명 앞에 모인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한 거하고 여론조사 기관하고 방송사에서 자체 탐사 보도가 검증한 거 똑같고, 근데 제가 어떻게 얼마나 이번엔 자신 있었냐면 서울시 지금 서울교통공사잖아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통합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전에는 145호선은 메트로, 585호선은 도시철도공사였는데 광화문 광장 인근역에 지하철 하차 인원을 저희한테 실시간 제공해 주셨어요. 무슨 그거 보안 정보 아니잖아요. 뭐 국가기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차 인원, 시민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얼마나 내리는지 평소 1년 전하고 이번하고 비교해주고 지난주하고 이번하고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지하철 수송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39%.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동할 때 100명 중에 39명이 지하철을 탄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큰 행사 있거나 차 막히거나 집회 있으면 지하철을 더 많이 타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교통 분담률을 한 50% 정도로 보정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역에서 내린다고 해서 다 광화문광장에 집회 오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도 감안해가지고 추정했는데 여론조사 해서하고도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하철을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달은 몇 달일까요? 1월 달부터 12월 달에서. 교수님 맨 앞에 계시는 유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생각에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12월. 왜요? 추우니까 다 지하철 타실까 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교수님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통쾌하고. 우리 서로 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월입니다. 4월. 학생들도 본격적으로 개학해서 학교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나라 지금 경로승차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무임으로 무임 승차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 말이 야박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여러분이나 우리들 위해서 평생 또 나라를 위해서 평생 땀 흘려 일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경로승차, 복지승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주로 집에 계시다가 4월만 되면 요즘 지하철 어디까지 뚫렸는지 아시죠, 여러분? 춘천, 대전까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하철은 4월에 승객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근데 작년만 유일하게 11월 달에 승객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왔어요. 11월 달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하신 거죠. 왜?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화합하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문화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이 오히려 민중이 개돼지라고 발언한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국민이 개돼지 취급을 받고,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어서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불순분자로 몰았어요. 이번에 지금 국정원하고 청와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와대에서 밝혀진 문서들 한번 보세요. 정말 과간 중에 그런 과간, 정말 메르스 사태 때 유가족들끼리 모임할까봐 유가족들 모임을 못 만들게 공작을 했어요. 유가족들을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유가족들이 모여서 정부에 항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맨날 하는 게 야당 정치인들 음해하는 댓글 달고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이 간첩 잡고 해외 스파이들 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테러 예방. 근데 국민을 상대로, 야당 정치를 상대로 공작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백남기 농민 사건이 그 근접한 사건이었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충분히 농민들의 시위 방법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농민들을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도심에서 집회하시는 거 이해되고 쌀값도 폭락하고 농촌이 살기 어렵잖아요. 충분히 집회할 수 있잖아요. 다만 꼭 예를 들면 전경버스에 밧줄을 묶어갖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식으로 항의하는 게 저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물대포로 쏴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아까 이한열 여사 나왔잖아요. 좀 이따 볼 건데 제가 대학교 1학번인데 그때도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당시에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1학년 신분 때 등록금 인하시 하다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광주 시민을 200명을 넘게 학살하고 7년간 5년간 군부 독재를 일삼았던 그 독재 정권을 했던 자들마저도요. 학생이나 국민이 일단 죽잖아요. 공권력에 의해서. 그럼 무조건 사과부터 합니다. 내무부 장관 바로 경질했어요. 당시에요. 근데 백남기 농민 쓰러졌을 때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과도 안 하고요. 병문안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같이 집회하고 있던 옆에 빨간 우의를 입은 어떤 청년이 저놈이 때려서 죽었다라고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정치나 사회에 어쩔 때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농민들 시위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분노와 불만들이 겹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체제 개혁들을 보고 빵 터진 거죠. 빅뱅 하신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굉장히 처음에는 격렬하게 막 하자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경버스 올라간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전부 다 내려와 해가지고 다 내려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 전경버스 올라간 사람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격한 행동하면 안 돼.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더 많은 시민들이 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투쟁 전술까지 정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카톡방, 텔레그램방, 밴드방,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SNS 방에서 다 토론하는 거예요. 이 정권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우리 집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우리 평화적으로 할 것이 말 것인지. 그러면서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해가지고 나오시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전부 국민들이 데모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집회 인원을 추산하러 돌아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이면도로 있는 식당 다 돌아보면 전부 다 박근혜 태진이나 팻말 들고 밥 먹고 술 드시는 분들인데 보면 전부 막 동창회, 동호회, 무슨 초등학교 5학년 3반 모임 이런 걸 다 그 주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하고 공적인 집회하고를 통일해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긴 겁니다. 아까 국민의 3분의 1이 참여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국민의 3분의 1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3분의 1이라는 건 우리 대부분 3인 가구, 4인 가구를 살잖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한 명씩은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럼 누가 나왔는지 여론조사가 또 있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신문이 서강대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계기로 나왔냐. 또 무슨 북한이 사주를 했느니 빨갱이들이 선동을 했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발 그런 저질 음해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토론하면 되죠. 뉴스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했다. 80%. 친구랑 같이 왔다. 9%. 인터넷 동호회랑 같이 왔다. 5%.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토론하고 판단하고 온 겁니다. SNS에서 또 크고 작은 자기들 친구들 모임에서 토론하고. 세 번째, 누구랑 촛불 집회에 참가했냐? 친구하고 50%, 가족하고 33%. 가족끼리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해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엄마가 사이가 안 좋던 자식들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대. 왜냐하면 되게 맨 술이나 먹고 늦게 나오고 독재나 하는 우리 아빠가 갑자기 30년 전에 나도 유월항쟁에 참여했거든. 이번에 한번 또 같이 나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집회를 나오고 끝나고 맥주 한잔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는 거죠. 자식 세대가. 아빠, 박근혜가 독재하니까 싫지. 아빠도 우리 집에서 그러지 마. 가급적이면 식구들하고 상의해.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실제로. 그래, 앞으로 집안의 중요한 일은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자. 이런 놀라운 생활상의 변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 시민혁명은 여러분,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화적, 생활적 충격과 변동을 수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게 서서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단적 화병이나 우울증에 놓여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도 됐어요. 화병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조금 줄어들고 오히려 요즘 신이 난다. 옛날에 뉴스 보기 싫었는데 요즘 그래도 뉴스 볼만하다. 이런 사람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도 크게 작용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존중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히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고 촛불 대선을 통해서 5월 9일 날 임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국민들이 그 추운 6달 동안 자기 돈 써가면서 이 양극화와 민생고의 시대에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국민들이 95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상.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이 사회를 살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 올리자고 해서 내년도에 지금 대폭 올리게 된 거잖아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론이란 말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활성화돼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수출 대기업으로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시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 가난한 와중에도 6달 내내 자기 돈 써가면 나오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공기업 채용 비리니 헬조선이니 이런 말 없어졌으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을 깎듯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청와대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들어가 살아야 돼요, 원래. 근데 너무 좁으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말 잘 듣고 봉사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 똑바로 하라고 500명이나 되는 보좌관을 붙여주면 청와대 직원이 5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최순실 일당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데만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대기업에 특혜 주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근데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은 있어요. 지역경제, 중소기업, 농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은 우리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 정부들이 너무 대기업과 땅 부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일상적 분노도 있으셨던 거죠. 자, 내일신문 조사도 한번 봤습니다. 되게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 자봉단도 많이 해주셨어요. 최소 매번 촛불 집회할 때마다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들이 자원봉사 해주셨습니다. 계속 이분들이 매번 집회 때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도 하고, 최근에는 KBS, MBC 파업하는 응원하는 포스터도 시민들이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시민혁명이 역사상 최초의 가족혁명, 친구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주도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는,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2008년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있었는데, 그때는 실시간으로 집회를 어디서 하냐, 집회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가 다음 아고라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시간 시민혁명을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삽시간 촛불혁명이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모임에 삽시간 시민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를 한다,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카톡방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친구들 카톡방,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정치 이야기를 이제 거의 안 하는 방들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직접 저도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 꼬시려고 여러 카톡방에 잠입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언제 이 친구들한테 한번 촛불 집회 나가자고 말할 거 올리는데, 애들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정치 이야기 올리니까, 야, 우리 방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너 계속하면 너 강퇴시킨다. 사이 안 좋아진다. 그 가끔 정치에다 이제 논쟁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 세상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올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평소 정말 40대 중반인데도 단 한 번도 데모도 안 한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맨날 데모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놈이, 글쎄 그놈이 안 되겠다 얘들아,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 간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엄청 날리는 거예요. 다 뭐라고 다 하냐면, 아,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정치 이야기 안 하게 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야, 이번만 우리 예외적으로 하자 하면서 한 30-40명 되는 모임방인데요, 거의 30명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아, 그럼 잘 됐다, 야, 우리 올해 송년회는 거기서 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게 근데 삽시간에 모든 SNS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그런 토론이 없는 방도 있을 수 있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혁명, 친구혁명, 실시간 촛불혁명이라는 말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배지도 굉장히 지금 많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주도했고, 시민들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도전사나 시민들의 참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전후에서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길거리에 모여갖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잖아요. 매번 광화문 광장으로, 수원역 광장 나오라 하면 힘드시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집회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들도 몇백 명이 준비해도 밤 막 새벽 3시 일 끝나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의 민주주의 공간에서 대민주주의의 기관인 정당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속 또 좀 더 좋은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만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한 공기업 채용불이익 같은 거 완전 근절시켜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너무 많이 드는 사람인데 이거 해야죠. 사실 제가 전문, 여러분 저 찾아보면 통신비 인하운동 전문가로 나올 거예요. 제가 통신비 인하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통신요금 10초당 18원씩 냈었어요. 음성통화 10초당 18원씩 내면 어떤 부당한 일이 발생하죠? 11초만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신 3사가 해마다 9천억 원의 부당한 수입을 거둬들였어요. 그걸 저희가 알아내서 SK텔레콤 앞에서 여러 번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야, 이 도둑놈들아, 통화한 만큼만 받아가라. 통신비 인하해라고 주장하지도 않을 테니 제발 통화한 만큼만 받아가라. 그래서 1초당 1.8원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저한테 진짜 크게 감사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셨죠? 저예요, 저. 통신비 인하의 주인공 바로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같이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던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발신자 필수시 요즘 지금 무료잖아요. SK텔레콤이 3,500원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또 가서 들어 넣었죠. 2,000원으로 도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낸 거예요. 또 이것이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사실 무슨 원가가 들겠어요. 화면에 띄워주기만 하는데. 그래서 막 데모했죠. 1,000원이나 했어요. 또 계속 데모했어요. 무슨 1,000원을 해봤냐. 그래서 발신자 표시 서비스 무료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잘 나가고 우리나라 국위선양도 하고 밖에 나가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제가 이제 러시아로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에어컨은 삼성 에어컨, TV는 LG TV, 밖에 나니까 현대자동차 오니까 너무 반갑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존경도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근데 특정 영역에서 독점이나 탐욕을 너무 부리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제조사가 딱 2개사만 있고요. 통신 3개사만 있고, 정유가 4개사만 있고, 영화관도 멀티플렉스 앱을 3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격이 똑같아요. 담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쓰는 데이터 요금이 음성이 1초당 1.8원, 문자가 1초 한 건당 20원, 데이터 요금은 0.5kb당 0.275원으로 어떻게 통신 3사가 소점 3살이까지 똑같습니까? 얄밉죠. 예, 계속 저희들이 캠페인 여러분이랑 같이 해서 기본요금 폐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신비 11,000원씩 인하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같이 합시다. 근데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놀라운 게 여러분, 촛불 시민혁명 전후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국민들과 노조에 가입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6달 전후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당장 경제적 자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고 막연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에 맞게 참여해야지, 지금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너무 부담스러운 참여를 제가 여러분한테 공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혹시 직장인들 중심으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5,000원씩 미세먼지에 여러분 시달리실 거예요? 아니면 미세먼지 시달려서 계속 특수 마스크를 비싼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미세먼지 근본적으로 원인하고 싸우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 대책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고등어 구이를 하지 마라. 삼겹살 구워 먹지 마라. 일반 마스크는 안 되니 특수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그게 대책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중국 정부하고 쇼부를 치든지, 저쪽 충청도 쪽에 화력발전소가 대폭 늘어나서 MB정부 때 그게 큰 원인이면 거기를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경유차가 또 원인이라고 보면 경유차를,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대책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대책을 정부에게만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주장하고 싸우고 환경단체 가입해서. 저는 정말 미세먼지 싫거든요. 황사도 싫고. 제가 마스크 쓴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특수 마스크 돈도 더 많이 듭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한 달에 5,000원씩이라도 환경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미세먼지랑 황사랑 싸우는 환경단체 돕는다는 건 바로 우리 사회 공익을 돕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돕는 일이잖아요. 나도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통신비가 완화되면 우리 국민들 모두 가계부담이 줄어들, 11,000원씩의 기본료만 없어져도 4인 가구에서는 5만 원 가까운 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나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이런 이슈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촛불시민혁명 전후에서 정당과 민주당하고 정의당 당원이 대폭 늘었대요. 참고로.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조합원이 민주노총만 해도 몇만 명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동 존중이, 고용 불안, 그다음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죠. 불안을.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에 비해서 1.7배의 노동시간을 일을 더 하고요. 근데 국민 총소득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히 일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높지만 그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걸 논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좀 더 사회를, 인간의 가치가, 내가 땀 흘리는 가치가 정당에 평가받고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나, 이게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우리 NGO 호소이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입니다. 뭐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거인처럼 부자 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평등해질 수도 없습니다. 차이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거인처럼 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망해요. 한 달에 전기세만 3천만 원 낸다는데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환경 파괴죠. 그렇죠? 요즘은 임대주택,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현명해지셨어요. 환경 문제도 이렇게 각성이 높았고요. 예전에는 임대주택도 평수 높은 집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 임대주택들이 평수가 좀 넓어요. 시프트형 임대주택이 다 저도 이제 임대주택 사는데 전부 임차인들 모이면요. 평수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 방법이 없나라고 다 주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만큼 관리비가 덜 들고 에너지 낭비가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게 또 환경 파괴도 덜하는 거도 에너지 소모를 덜 하니까 이렇게 판단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래서 4.19부터 5.18로 요랑된 촛불혁명으로 이 면면이 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전통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다. 저희는 5월 24일 날 해산했습니다. 전국 2,300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꾸렸던 박근혜 정부 퇴진행동 해산했고요.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이분 누구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인기가 좋으시다고 해서 사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촛불 집회 매주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한 번은 뭐 서로 우리가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뭐 발언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실제로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시민들이 주도한 혁명에 정당이 나서는 모양새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조용히 왔다 가셨는데 딱 한 번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앞으로 이 국민들의 이 뜨거운 열기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저 손을 잡고 이게 지금 손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사람 손이 아니고 제 손입니다. 제 손을 딱 둘이 잡고 문 후보님 국민들만 믿으십시오. 국민들 편에 확실히 서십시오.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좀 더 투철에 나서주시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부를 더 해주십시오. 이건 국민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집회 전문가로서 이번처럼 열기가 높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이기니까 국민 편에 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저희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촛불시민으로 됐는데 정말 좋은 정책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기업 채용비리 같은 거 절대 안 되게 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무튼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 문재인 정부에도 좀 더 좋은 정책을 요구합니다. 잘하는 건 박수를 보내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CCTV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작년 12월 18일 날 13억 인민들에게 상영이 됐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집회 주체자나 집회 실무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분들은 꼭 사회주의 티를 냅니다. 집회 조직자래요, 저보고. 뭔 제가 집회를 조직했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나오셨는데. 근데 사회주의권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어떻게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지? 뭔가 분명히 운동권들의 조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의 인식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촛불시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정책이. 그러면 꼭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럽처럼 무상교육 하자, 대학까지.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유럽은 지금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당도 줘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 대학생들이 엄청 데모를 하는 거라서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제가 직접 전화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학생 수당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깎았다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제발 등록금 좀 그만 올려라. 제발 사학비리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데모하는데 뉴질랜드 학생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니까 나라에서 주기로 한 연구수당, 학생수당을 왜 안 주냐. 독일도 등록금이 잠깐 부활했다 다시 없앴어요. 등록금 부활하면 안 되겠구나. 교육은 철저히 국가가 책임져서 다 없앴는데요. 없애기 전에도 독일도 무상교육만 하니까 그걸로도 평등이 담보가 안 돼요. 사회로 나가는 공정한 출발선이 안 되는 거. 왜? 서민 중산층 집안의 자제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자꾸 알바를 한다는 걸 독일 정부가 알게 된 거예요. 지방정부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페크라는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학생들도 공부에만 전념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로 나가는 진정한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예를 들면 대학생 주거의 문제, 기숙사의 문제, 반값 등록금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문제, 학자금 일본도 있잖아요. 학자금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대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결국 발달된 고등교육은 그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모든 연구 결과가 일치하게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의식이 높으면 누가 발전합니까? 본인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나라가 발전하죠, 사회가. 일본 사회도 그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요.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정부가 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좀 더 들겠죠. 절대 여러분 돈이 없단 말은 속지 마십시오. 그 정책에 대해서 보수나 중도나 진보가 자기 관점의 차이로 토론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건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대한민국 내년 예산이 430조나 된다는 이 팩트로서 알려드립니다. 등록금은 여러분이 다 내는 등록금 전국에 1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 당국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3조 정도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 내는 등록금이 11조입니다. 430조에서 11조, 1%, 2%, 3%밖에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제는 교육이 백년지 대기라고 그러고 맨날 땅을 파봐라, 기름 한 봉을 나오나 돈 한 푼이 나오나 가진 건 사람밖에 없단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저는 과감하게 이제 진짜 사람한테 투자할 때라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무상교육 결의대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 430조고요. 서울시 예산만 30조가 넘어요, 여러분. 내년도에. 지방정부 예산까지 하면 50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SH공사, 무슨 석유공사 이런 공사들 아시죠, 여러분? 각종 그 사람들 예산까지 하면 대한민국이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600조가 넘습니다, 1년에. 그러면 대학교 무상교육 2%, 600조 2%인 12조만 하면 됩니다.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 있죠.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되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서민들에게 복지를, 교육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결코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한민국 예산안 내년을 갖고 와봤습니다. 막 시간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촛불시민회는 아무튼 저희는 적폐청산 사회대기업 그다음에 노동이 여러분 땀 흘리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10월 28일 날 촛불시민혁명 1주년 집회했는데 광화문에 또 정말 많은 분들이 5, 6만 명 모여주셨더라고요. 적폐청산도 촉구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서 KBS, MBC의 정상화 지금 무한도전을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정상화를 응원한 촛불은 계속된다라고 이건 중학생들이 촛불 자봉단 중학생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쁘죠? 마지막으로 독일하고 미국 헌법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이 존엄하고 귀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내년에 개헌할 때 반드시 그거 넣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어제도 국회에서 연설했잖아요. 개헌하자고. 자, 독일 헌법 1조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헌법이 독일 헌법하고 미국 헌법 1조거든요. 독일 헌법 보세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 이전에 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헌법도 좋아요.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권리, 여러분의 존엄성을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헌법도 수정헌법 1조도 멋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집회하거나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부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 조항입니다. 미국 대학생들, 미국 시민들 맨날 미국 성적이 불태우고 막 밟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 정부에 트럼프에 항의하려면 상징인 성적에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풍자도 엄청나게 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처벌을 하려고 미국 정부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성조기를 밟고 불태우고 별 짓을 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했으면 저는 이 사회에 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표현의 자유에 좀 관대하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꼭 미국처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이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 국가 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처음으로 먼저 뽑고 지금이야 엉터리 민주주의 국가죠. 대통령 선거도 좀 이상하잖아요. 엘고가 표가 더 많았는데 조지 부시가 됐잖아요. 그 이상한 승자독식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저렇게 만들어낸 이유는 결국 국가가 독일헌법, 미국헌법을 정하면 이거는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1. 국민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게 해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국가가 국민을 철저히 존경하고 존엄을 보장해줘야 되고 두 번째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집회하고 데모하고 말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재밌게 연대와 관용의 공화국이잖아요. 똘레랑스 앤 솔리다리티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사람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실제 헌법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관용, 똘레랑스. 프랑스는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연대의 공화국이란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지 말고.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리퍼블릭이란 말 자체가 공공적이라는 라틴에서 왔잖아요. 퍼블리카에서 왔는데 함께 공 화합을 하자잖아. 한자로도 여럿이 합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너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헌법에도 프랑스는 연대와 관용의 정신이 있는데 제가 일본 헌법 보면 여러분 한숨이 나옵니다. 일본을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일본 헌법 1조를 보면 다른 모든 나라가 문명국가답게 민주주의나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때 일본 헌법은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천황국가라는 걸 선언해놨어요. 일본이 문명이나 민주주의에 발맞추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 헌법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또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해가 아니잖아요. 요즘 하는 행태가. 근데 헌법도 저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나라잖아요. 저도 일본 자주 가고 일본 시민들하고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그것과 별개로 일본의 우익 정치, 극우 정치인들이 일본을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저런 헌법이라든지 헌법 구조가 일본의 헌법 구조가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개헌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오늘 뭐 이야기를 막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헌법, 미국 헌법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헌법도 국민주권과 경제적인 경제민주화도 표방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NGO들이 바라는 세상은 큰 거 아닙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이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뭐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채용비리 같은 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됐으면 미국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죠?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잘 보셨죠? 제가 1시간 동안 떠드는 것보다 버니 샌더스 동영상이 주는 울림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한열 열사가 준 울림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니 샌더스 동영상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저 할아버지 정치인도 저렇게 힘차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싸우자.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라. 포기하는 세계로. 영어도 되게 쉽게 하잖아요. Too big to fail, too big to exist. 대형 금융기관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면 야 그럼 너무 크면 존재할 수도 없는 거지. 되게 서민들 위해서 영어를 또박또박하게 발음하시는 거래요. 영어가 요즘 너무 유마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알아듣기가. 그리고 이한열 동영상을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깡촌에서 전남 하순이라는 시골에 태어나셨다는데 거기서 저분이 연세답게 했을 때 현수막이 30개인가 걸렸대요. 근데 2학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이 법에 의하면 물대포도 이렇게 쏘게 되는 것처럼 체류탄도 이렇게 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죽지 않게. 근데 그냥 정면에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정면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젊은이 하나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들은 저렇게 돌아가시고 나는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좀 더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크고 너무 떨려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토론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가지고. 근데 제 핸드폰 번호는 제가 알려드렸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